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에 시험 본 2회차 유통거래사 2급 상권 분석 문제 2과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나열하니까 기네요. 한마디로 2024년 2회 2과목 상권 분석 풀어볼 텐데 1번 문제부터 2과목 1번 문제가 26번이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은 별표 치시고요. 넬슨의 입지 선정 8원칙이라고 있는데 얘는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우선은 8가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권의 잠재력, 그 다음에 접근 가능성, 성장 가능성, 중간 저지성, 누적적 흡인력, 양립성, 경쟁 회피성, 그 다음에 경제성이란 게 있습니다. 우선은 요 8가지만 딱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답은 4번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상권의 잠재력은 현재 상권이 취급하려는 상품에 대한 수익성 확보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한다 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접근 가능성은 관할 상권 내에 고객이 자기 점포에 흡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능성.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나오죠. 성장 가능성은 인구 증가, 소득 증가로 인해서 사업장, 유통 상권이 성장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저지성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중간 저지성은 기존 점포나 상권 지역 중간에 점포가 위치할 때 경쟁 점포나 기존 점포의 상권이 접근성이 고객이 중간에 차단당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차단당할 수 있는 걸 중간 저지성이라 부릅니다. 누적적 흡인력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영업의 형태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점포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고객 흡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고객을 흡인하기에 유리한 조건에 속해 있는가. 이걸 누적적 흡인력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직접 흡인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양립성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양립성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점포가 서로 인접해 있어서 흡인력을 높인다는 얘기죠. 가구점 같은 거. 그 다음에 경쟁 회피성은 경쟁점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감안해서 예비 창업자의 사업장이 기존 점포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및 향후 신규 경쟁점에 입점할 수 있잖아요. 그때 창업할 사업장이 미칠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성은 말 그대로 가격과 비용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점포 업종 간의 배타성이 아니라 뭘까요? 그렇죠. 경쟁 회피성이 되겠죠. 자, 답은 4번 찾고요. 그 다음에 27번 문제도 별표입니다. 이번엔 좀 괜찮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네요. 우리가 소매 포화 지수와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매 포화 지수는 현재 상권의 경쟁 강도를 의미하고요. 시장 잠재력 성장 지수,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죠. 얘는 상권의 미래 확장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쇼핑 정도가 높아서 시장 잠재력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게 설명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점포 간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대요. 그럼 치열하지 않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소매 포화 지수도 높다는 얘기고요. 확장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 다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둘 다 크다. 그래서 만약에 IRS가 높다는 것은 이미 유사 업종이 점포가 많고 소비 활동도 활발하다는 걸 뜻해요. 그 다음에 MEP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인구 성장, 소득 증가 등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로 1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신규 점포에 대한 신규 입지, 후보 상권을 분석할 때 그 상권에 대한 범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닌 것은 이것도 별표입니다. 자, 이 8번 문제도 지금 그 상권 범위 추정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요. 여기서 상권 범위 추정 모델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거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체크리스트법은
상권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집하여 이를 평가를 통해서 시장 잠재력을 측정하는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이 주관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정성적인 방법이라는데 사람들이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상권 공간의 경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상권 범위에 추정되는 기법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원래 허프 모델 자체가 점포 선택에 대한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거리 함수로 인해서 상권이 체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CST 기법은 여러분들 아시는 고객 주소를 지도에 표시해서 상권을 시각화한 거니까요. 나머지는 정량제의 기법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번. 프랜차이즈를 통한 출점이 가맹점인 소매점에 제공하는 이점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점은 한 5가지로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영업 실패의 위험성이 적다는 거, 그 다음에 경험이 없어도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효과적인 판매 촉진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제품과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닌 건 뭘까요? 이 점은 옳은 거네요. 옳은 건 뭘까요? 그러면 그죠, 5번이죠. 그럼 무임승차, 로열티 수익, 규모의 경제, 사업 확장 용이성은 지금 일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지는 입장,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내용이죠. 무임승차는 부정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로열티, 사업 확장은 본사가 가지는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그렇죠, 5번이 된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아래 글상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유추법은 괄호를 통해 측정하는 기법으로, 이것도 별표 칠까요? 괄호를 활용하며 괄호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괄호를 수립하는 데 이용하고 괄호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볼까요? 유추법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유추법은 예상 매출액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으로 점포의 상권 규모나 범위를 활용하여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옳은 것이죠.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유추법은 예상 매출액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CST 맵 기법을 활용하여 점포의 상권 규모나 범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맞춤형 촉진 전략이나 점포의 확장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용할 수 있고 고객 특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맞는 건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섞어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 CST 기법이 나와 있는 유추법에 대한 설명, 정의를 갖다가 집어넣고 괄호를 넣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자면 2번이 되고요. 30번은 제가 별표를 쳤지만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기가 똑같이 내기는 어렵거든요. 아마 다른 정의가 이렇게 가로치고 나올 수는 있어도 아마 자주 나오진 않을 거다. 하지만 CST 기법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CST 기법은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커스터머 스포팅 테크닉이라 해서 지도에다 점을 찍어 놓고 고객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상권에 대한 경계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죠. 자, 31번입니다. 상권 특성은 상권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상권을 분류할 때 상권의 유형과 일반적인 상권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상권 분류를 보시면 이것도 별표 치세요. 이것도 자주 나와요. 지금 계속 별표를 치고 있는데 자주 나오는 것들은 체크하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역세권 상권은 말 그대로 역이죠. 역 주변으로 일정한 거리나 이동 시간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역 규모, 시설 및 기능, 주변 개발 상황,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역세권은 역 주변이다. 아파트 상권, 점포 공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세대당 상가 면적을 검토해야 된다.
다른 단지나 인근 주택가와 연계성이 높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단지 규모가 클수록 좋은 입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아파트 상권은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가 커야 되겠죠. 주택 상가입니다. 주택 상가. 주택 상가권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등 주거 형태로 이루어진다. 유동 인구보다는 인근 거주자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 상권과는 달리 근린 상업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앞에는 다 맞아요. 근데 여기가 틀린 거죠. 근린 상업 지역이 아닙니다. 주택 상가권도 마찬가지로 주택에 해당되는 그 상권이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주거 지역 상권이다. 그래서 일용품 및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근린 상업 지역과는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원래 근린 상업 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 중에 분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단순 주택가가 아닌 생활 밀착형 상권이 발전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더 주거 지역보다는 상업 지역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무실 상권, 대학가 상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32번 문제입니다. 여기도 별 칠까요? 티센의 다각형 모형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티센의 다각형 모형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공간 독립 접근법에 가까운 상권구역 모형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가장 가까운 소매 시설을 이용하고 소매 점포들이 규모나 매력도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센 다각형의 크기는 경쟁 수준과 반비례하고요. 신규 점포의 입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권 범위 예측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경쟁이 심하면 상권은 좁아지고 경쟁이 덜하면 상권은 넓어진다.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지도상에 여러 점포가 있을 때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정한다 라는 가정 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각형으로 만들어진 건데 또는 불규칙한 다각형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가정을 보시면 점포는 성애로 동일한 매력도를 가진다. 그 다음에 고객은 거리만으로 점포를 선택한다. 그리고 각 상권은 겹치지 않는다. 독립적이다 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네요. 그럼 티센 다각형의 크기는 경제 수준과 비례한다. 틀렸죠. 아까 얘기했던 반비례한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간의 경쟁 정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매장이 차별성이 없는 상품을 판매한다. 그 다음에 최에 근접한 선택 가설에 근거하여 그죠?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한다 있죠. 하나의 상권을 하나의 매장에만 독립적으로 할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33번입니다. 33번 문제는 공간 계획적인 측면에서 여러 층으로 구성된 백화점의 매장별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대부분의 고객들은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돕니다. 고객들은 우리나라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주 쓰는 손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기 때문에 각 층의 오른쪽이 출입구가 좋은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맞네요. 출입구가 맞는데 그제 왼편이 아니다. 우회전 쪽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회전.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충동구매 상품을 매장 바깥쪽에다 놔야죠.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층수가 높을수록 공간가치가 올라간다. 아니죠. 여러분들 백화점의 명품 매장은 저층에 있습니다. 출입구, 중심 통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위치다. 얘가 맞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백화점 매장 내 입지들은 공간적 가치는 층별 매장 구성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답은 4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4번입니다.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에서 전통적인 규범 모형인 중심지 이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처음 제시했다. 지금 34번에 보면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상업 중심지 정상 이윤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상권 범위를 최소 수요 충족 거리라고 한다. 맞습니다. 요거 2번 지문은 별표 치고요. 2번 지문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의 모형은 정육각형이다. 맞죠? 여러분들 겹치지 않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지가 수행하는 유통 서비스 기능이 지역 주거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중심지 기능의 최대 도달 거리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2번과 4번을 갖다가 최소 수요 충족 거리와 최대 도달 거리가 시험 문제 가끔 나오니까 용어를 갖다 기억해 주시고요. 5번 지문 볼까요? 한 상권 내에서 특정 점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소비자의 점유율은 점포까지 방문 거리에 반비례하고 해당 점포의 매력에 비례한다는 가정에서 실시했다라는 건데, 이 34번의 중심지 이론을 보시면 중심지 이론은 여기는 확률 모형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중심지는 소비자들은 구매 형태를 획일적이며 유사한 점포들 중에 가장 가까운 데를 선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5번은 잘못 설명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35번 한번 볼까요? 35번. 그럼 5번 지문은 물어보실 텐데 허프 모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5번 지문은 허프 모형에 해당된다. 자, 35번 문제. 상권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매점의 상권이나 상권 형태 등과 같은 일반적 상권 특성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35번 문제. 일반적 상권의 특성이 아닌 거. 점포 주변의 도로, 경쟁점포, 하천, 지하철은 그저 상권을 확대, 축소, 단절하기도 합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35번 1번 지문 상당히 괜찮은 지문이고요. 점포의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업종이나 업태, 점포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는 차이를 보인다. 당연한 얘기죠. 특정 지역, 경쟁 점포들 간의 입지 조건의 변화가 없어도 상권 범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동적이다. 맞습니다.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기존 점포의 상품 구색이 유사하더라도 광고활동과 판촉에 따라 범위가 일시적으로 변화한다. 당연하죠. 행사하면 찾아가니까요. 점포를 둘러싼 상권의 형태는 대부분 점포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를 포함하는 동심원 형태로 나타난다. 아니죠. 여러분들 그 점포를 둘러싼 상권의 형태는 자연 조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산이나 하천, 그다음에 교통 조건, 도로나 교통수단, 점포 규모와 유사업체, 다른 경쟁업체 영향 등 여러 개로 인해서 아메바 형태나 아니면 부정형 형태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의 동심원 형태가 잘못됐다. 동심원 이론은요, 그냥 원형 상권 모델에 대한 이상적인 이론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6번. 요거는 여러분들 36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약간 부동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36번을 보시면 가끔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용적률에 대해서 나오는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별표 치세요. 왜냐면 36번 문제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보시면 자, 몇 개 볼까요? 우리 용적률에 대한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에서 건축의 연면적의 비율이다. 연대라고 보통 우리가 암기하는데 연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비율이죠. 그래서 대지 총 건축에 가능한 평수를 얘기한다. 여기서 건축의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 면적입니다. 암기해 주세요.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의 면적, 그 다음에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대피구역, 그 다음에 건축물의 경사 지붕 밑에 있는 대피 공간은 제외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제외되는 공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36번은 답이 몇 번이에요? 그렇죠. 5번은 아닙니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합쳐줘야 되겠죠. 건축 면적으로. 그래서 5번은 아니다. 자, 지하층 면적, 그 다음에 지상층의 주차 면적, 부속
주차 면적, 경사지역 밑에 대피 공간, 초고층, 준초고층의 피난 안전구역 다 제외 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필로티 구조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제외되니까요. 자, 답은 5번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나중에 계산 문제도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7번. 소매점을 운영하려면 영업 개시 전에 운영 업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된다. 편의점, 의류 매장, 문구점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일반 도소매점이 취득해야 되는 인허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37번 문제도 우리가 인허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1항에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시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한마디로 세무서에 신청해라 이 뜻이죠. 다만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그래서 편의점, 의류매장, 문구점 등 완제품 판매하려는 도소매점은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통해서 일반 판매업 등록을 하면 되고요. 영업 허가 얘기가 나오는데 영업 허가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식약처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한 음식점, 미용실, 약국, 숙박업, 그 다음에 위생, 환경, 유흥 관련 업종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 신고는 행정관청에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이 해당이 되겠죠. 답은 5번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8번. 구체적인 입지 조건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점포의 입지 결정이 이루어진다. 점포의 입지 조건에 해당하는 일반적 평가로 그 내용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약간 공법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옆면적도 공법 문제인데 여기도 약간 공법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점포 출입구 부근에 단차가 없으면 사람과 물품의 출입이 불편해진다? 아니죠. 용이해진다가 되겠죠. 틀린 겁니다. 자, 건축선 후퇴는 직접적으로 가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맞는 얘기예요. 건축선이란 건요, 여러분들 도로에 보시면 도로에 딱 붙어서 건축이 된 게 아니라 일정한 그 거리 뒤로 후퇴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죠. 외곽도로 보면은 그게 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한 거예요. 그래서 앞 건물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건축선은 도로 경관이나 보행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일정 뒤로 가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퇴하면은 뒤로 광고판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가시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가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점포의 형태는 점포의 정면 너비에 비해서 깊이가 더 크면 거꾸로 됐네요. 너비가 더 커야 됩니다. 너비는 폭을 얘기하고 깊이는 길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안쪽으로만 길면 사람들이 가지 않죠. 점포 면적이 커지면 매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규모가 클수록 좋다는데 이 4번은요. 이 38번의 4번 지문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점포 면적이 더 초과해서 커지면 매출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맞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도 아웃. 5번. 점포 형태는 데드 스페이스의 발생의 가능성이 큰 직사각형. 데드 스페이스라는 우리가 죽은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각형은 죽은 공간이 적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형이나 삼각형이나 다각형 같은 경우의 매장이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발생하죠. 잘못 설명하고 있다. 자, 39번입니다. 39번도 별표 칠까요? 공간 균배의 원리에서 제안하는 집심성 점포로 입지로 좋은 거 됐습니다. 집심성 점포란 건 뭐냐면 도심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 전체를 배후지로 해서 배후지 중심부에 입지에만 잘 되는 상업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매상, 대형 백화점, 고급 음식점, 대형 서점, 귀금속점, 의료 패션 전문점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봐라 라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도시 중심 상업지역이다. 자, 노면 독립 입지는 밖에 혼자 높은 가시성을 가지고 낮은 임대료, 그러니까 외곽에 존재하는
혼자 큰 매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큰 편의성이나 넓은 주차 공간으로 혼자 입지하는 뭐 고깃집 같은 것들 얘기합니다. 지구상업지역은 여러분들 아시는 지구상업지역은 주거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보통 주 단위로 쇼핑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상업지. 근린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주거지 근처에 있는 상업지역이죠. 역세권은 아까 나왔었죠. 역 주변에 있는 거 체크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공간 균배의 원리를 물어보시는데 공간 균배의 원리는 점포를 고르게 분포시켜서 효율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우리가 공간 균배의 원리라 부릅니다. 나온 김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0번 보겠습니다. 40번은 허프 모형인데 허프 모형도 별표 칠까요?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거나 소매상권 범위를 활용하기 위해 허프 모형을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한마디로 말해서 허프 모형의 개념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보시면은 우선 답부터 체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가정이니까 읽어주시면 맞는 지문인데 개별 점포에 대한 효용을 추정할 때 소비자와 점포의 물리적 거리를 시간 거리로 대체해서 계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프 모형은 특정 점포가 선택된 확률을 계산하는 모형인데 점포의 매력도와 거리 함수로 추정이 되고요. 거리를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다. 허프 모형은 맨날 나오니까요. 자, 41번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입지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도시 중심으로부터 임대료가 저렴하고 가시성이 크다. 고객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 규모가 갖춰진 업종에 적합하다. 점포 확장이 용이하며 고객은 편의를 제공하는 넓은 주차 공간. 이거 별표 칠까요? 앞에 나왔던 거. 얘를 갖다가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그렇죠. 39번에서 봤죠 여러분. 여기 보이시잖아요. 고객 편의를 제공하는 넓은 주차 공간.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그거. 그렇죠. 노면 독립 입지라 했죠. 그래서 노면 독립 입지 특질을 좀 더 보시면 점포가 없는 곳에 독립적으로 입지한다는 얘기죠. 혼자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크게 져가지고 고객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대규모 서비스, 대규모 시설이 있는 게 적합하겠죠. 그래서 주차 공간도 넓고요. 편의성을 제공하고 높은 가시성을 제공하는 게 해당이 된다. 자, 그럼 42번 문제입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근에 이사한 소비자 C, 그 다음에 허프 모델의 수정 모델을 적용했을 때 이사 전에 소비자 C에게 소매 지출에 대한 소매단지 A 점유율의 변화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공식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본 거죠. 사실 이번 문제는 약간 공식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 허프 수정 모형을 보시면 원래 소비자가 어느 상업지에 구매하는 확률은 그 상업 집적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정의가 그래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매장에 도달하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어요. 그걸 갖다 공식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이것만 보시면 돼요. 원래는 지금 C 이사 전에는 B와 C 거리가 A 2배였고 이사 후에는 그 C와 A 사이 거리는 B 사이 거리 2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2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분의 1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아까 다시 한번 상업 집적 매장의 면적은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허프 모델이에요. 점포 확률 모델입니다. 그럼 거리 2배 증가 시에는 4분의 1만큼 감소한다. 2번이 되겠네요. 이건 뭐 이론 문제도 아니고 그냥 공식 개념 물어본 겁니다. 43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점포 개점을 통해서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인근 점포 또는 유사 점포의 평당 매출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사 점포 및 경쟁점 및 객단가를 기초로 한 예상 고객 수 감안 매출 추정 가능합니다. 소비자 면접이나 실사를 통해 유사 점포 상권을 추정한 결과 신규 점포 예상 매출 추정할 수도 있다. 괜찮죠? 유사 점포 상권 구역별 매출액을 적용하여 신규 점포 매출액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크게 뭐 무리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5번에 보시면
유사점포 기간별 매출 실적 추이는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권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정성적으로 수집하고 시장 잠재력 크기를 측정하는 주관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시계열이라는 거는 정량적인 방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량적으로 매출액을 추정하는 도구는 아니다. 답은 5번이다. 자, 44번을 보시면 이거는 법령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암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맹사업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법령을 보시면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가지고 영업지역 변경 사유라 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4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 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하게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해서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그 다음에 위 3가지 규정에 준수하는 경우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닌 거 뭐예요? 그쵸? 5번에 보시면 가맹본부 전략 변화로 인해서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는 없더라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5번 문제입니다. 쇼핑몰의 소매 입지로부터 상대적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 계획에 의한 입점 점포 구성의 강력한 통제력 괜찮죠? 그 다음에 입점 점포 간의 영업시간, 영업방침의 동질성, 얘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핵점포의 입점이 유발하는 높은 흡입력, 쇼핑몰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구색과 기능의 다양성이 창출하는 높은 고객 흡입력도 괜찮죠. 근데 45번에 5번에 보시면 관리를 통해 유지되는 입점 점포 간의 낮은 경쟁 아닙니다. 여기서는 쇼핑몰에서는 많은 점포들이 입점해 있다 보니까 경쟁이 관리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높죠.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한번 이 과목을 풀어봤는데 제가 별표를 계속 많이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차수에는 생각보다 암기하거나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과목, 3과목은 오히려 유통관리사 보시는 분들이 점수를 얻기 좋은 과목이라 했어요. 나온 부분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별표 치거나 자주 빈출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숙지해서 암기하시면 시험에서 점수 얻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2024년 8월 유통관리사 2급 3과목 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